진시 황제가 진나라를 세우고 얼마 안가 항우와 유방이 전국의 패권을 두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오랜 전쟁 끝에 유방이 결국 승리를 하게 되고 한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유방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두 번째 황제가 된 인물이 바로 한나라의 해제입니다. 그런데 그는 동치제와 마찬가지로 엄마가 강한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한 생캐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해제 역시 뜻을 펼치지 못하고 결국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요. 오늘은 이 한나라의 2대 황제 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기원전 210년 진나라 폐연에서 태어났으며 이름은 유영이었죠. 아버지인 유방이 한참 항우와 패권 다툼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어머니와 같이 폐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영이 고작 5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는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을 겪게 되는데요. 기원전 205년 유방이 56만의 병력을 이끌고 항우와 대대적인 전투를 치렀던 팽성대전에서 완전 대패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 유방은 패배하여 도망치는 와중에 폐연에 얼른 들러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폐연 사람들과 가족들은 난리를 피해 도망친 후라서 가족들과 만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혼자 도망치려는데 아들인 유영과 딸인 노원공주가 길가에 버려져 있는 걸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에 얼른 자신이 타고 있던 마차에 태웠고 그때부터 불이 나게 도망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얼마 안가 멀리서 초군의 추격군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유방은 너무 심하게 당황하고 공포에 사로잡혔던 나머지 수레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유영과 노원공주를 마차 밖으로 던져버렸죠. 이때 마차를 몰던 하우영은 깜짝 놀라 아이들을 다시 얼른 태우고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유방이 얼마 안가 또 다시 애들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우영이 다시 태우고 하는 짓을 총 3번이나 반복하자 열받은 유방은 하우영을 죽이고 싶어 했다고 하죠. 이때 하우영도 열받았는지 짐승들도 제 새끼 귀한 줄은 압니다. 그런데 폐하께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방은 아버지로서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더 이상 자식들을 마차 밖으로 던져버리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풍읍으로 도망칠 수 있었고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유영 역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기원전 202년 유방은 비로소 항우를 격퇴하고 한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그렇게 유영 역시 황태자에 올랐죠. 유영은 유방의 첫째 아들은 아니었는데요. 이복형인 유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서자였기 때문에 황태자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유영이 황태자가 되긴 되었는데 유방은 그를 영 탐탁치 않게 여겼죠. 자식을 버려버릴 정도로 비정한 면이 있던 유방과 표독스럽고 권력욕에 화신이던 여치의 친자식이었지만 유영의 성격은 굉장히 온화하고 여린 성격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의 그런 성격을 잘 알던 여치는 유방이 영포 토벌군 대장으로 유영을 삼으려 하자 병에 걸려 누워있는 유방에게 이리 같은 장수들이 양 같은 그 아이의 말을 듣겠습니까? 차라리 황상께서 나가 마차에 그냥 누워 계시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유영을 유약하게 보는 편이었죠. 그러자 다음 황제가 되어 이제 막 생긴 신생국가 한나라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거라 생각한 유방은 다른 아들이던 유여이를 태자로 삼으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여이의 친모인 척부인도 아들을 황태자로 만들기 위해 유방에게 밤새 울면서 애원하는 등 온갖 방법을 모두 동원하면서 여태후와 노골적으로 대립하게 되었죠. 당연히 여태후는 자신과 아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척부인과 유여이에게 원한을 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방과 척부인이 노골적으로 유여이를 태자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유영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자신의 최대 정적인 유여이에게도 굉장히 잘 대해주었죠. 하지만 유여이를 태자로 삼기에는 명분이 없었으며 이미 수많은 신하들이 유영의 온화한 성격을 흠모했기 때문에 태자를 바꾸려는 유방의 뜻에 대신들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숙선통은 태자를 바꾸려면 자기를 죽이고 나서 바꾸라고 할 정도로 조정 내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결국 유방은 뜻을 접었으며 기원전 195년 마침내 세상을 떠나고 태자 유영이 황제로 올라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나라는 여태후의 세상이 되어버렸죠. 해제는 황제가 된 이후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하우영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때의 일을 매우 고마워하며 그를 국영 중의 하나인 태복으로 삼았으며 궁궐 북쪽에 으리으리한 저택을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해제가 죽은 다음에도 여태후는 하우영에게 후한 대접을 해주었다고 하죠. 이에 반해 여태후는 척부인을 궁녀들이 가는 감옥에 가둬버린 뒤 유여이도 죽이기 위해 그를 계속 장안으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12살밖에 되지 않았던 유여이가 장안으로 오게 되었는데 해제는 여태후의 음모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유여이가 장안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항상 곁에 두고 함께 먹고 자고 사냥도 자주 가는 등 친동생처럼 아껴주면서 어머니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여태후 역시 함부로 유여이를 죽이지 못하고 있었죠. 당시 여태후가 한나라를 집어 삼킬 만큼 힘을 가졌다 해도 황제인 해제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로 팽성대전 당시 심익이라는 인물이 여태후를 보호해주면서 어떻게든 초군의 포위망을 벗어나려 했지만 함께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여태후와 심익이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었으며 유방이 사망할 당시 여태후가 그의 죽음을 숨겼을 때 심익이가 여태후를 도와줄 만큼 여태후의 신복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 이후 심의기는 여태후가 정권을 잡고 나서 승상의 지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의기와 여태후가 초나라 포로 시절부터 간통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 소문을 듣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해제는 그를 죽여버리려 한 적이 있죠. 이때도 여태후는 자신의 신복이 공경에 처했음에도 대놓고 심의기를 도와주지는 못한 채 해제의 눈치만 보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태후는 결국 기회를 포착하는데요. 기원전 195년 12월 해제가 혼자 아침 일찍 사냥을 나간 사이에 여태후는 몰래 유여이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척부인의 머리카락을 삭발로 잘라버리고 눈을 뽑고 귀에는 유황을 부어 듣지도 못하게 만들었죠. 또한 벙어리가 되는 약까지 먹였으며 손과 발을 모두 자른 뒤 돼지우리에서 살도록 그곳에 던져버렸고, 이를 바로 인간돼지라고 불렀습니다. 거기다가 여태후는 해제를 그곳으로 데려가 척부인의 처참한 상태를 보여줬는데요. 해제는 처음에는 워낙 처참한 몰골이었기에 척부인인지 못 알아보다가 얼마 안가 그게 척부인인 걸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고 대성통곡하다가 혼절해버리기까지 했죠. 이후 정신을 차린 해제는 여태후를 찾아가 사람이 되어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인 저 또한 무슨 염치로 천하를 다스리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정치에는 손을 떼버렸고 그 뒤로 주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이복형이던 제왕 유비가 장안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에 크게 기뻐하며 해제는 큰 연회를 열었죠. 해제는 유여의 뿐만 아니라 이복형이던 유비도 극진히 대했는데 형이라는 이유로 상석에 유비를 앉히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유비 또한 해제의 가장 위험한 정적이라 생각한 여태후는 그마저 죽여버리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연회 자리에서 여태후는 유비에게 진주를 따라준 뒤 자신의 만수무강을 빌어달라며 그 술을 마시라 명했는데, 이를 눈치챈 해제는 벌떡 일어나 그 술잔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깜짝 놀란 여태후는 바로 달려들어 손으로 술잔을 쳐 엎어버렸고, 그렇게 유비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이에 유비는 여태후의 딸 노원공주에게 자신의 영지를 바치면서 여태후의 의심을 거둘 수 있었고, 그렇게 살아서 장안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또한 해제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으며 그에게도 역시 악영향을 끼쳤는지 해제는 더욱 주색잡기에 빠지게 되면서 마치 폐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고, 이때를 기회로 삼아 여태후는 여씨 일족들을 조정에 발탁하면서 완전히 조정을 장악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해제는 기원전 188년 고작 2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해제의 아내인 황후 장씨는 장희의 아들 장호와 해제의 누나인 노원공주의 딸이었습니다. 해제는 자신의 조카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인데요. 이는 사실 여태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정략결혼이었으며, 해제 성격상 조카를 차마 범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총애하지 않았고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죠. 다행히 후궁들과의 사이에서는 7명의 아들이 있긴 했지만 해제의 친아들이 확실한지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해제가 죽고 나서 다음 황제가 된 전소제와 후소제는 친모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효예황후가 양자로 들였다느니 남의 아이를 데려왔다느니 해제와 후궁 사이에서 태어났다느니라는 소문이 돌았고, 여태후가 훗날 문제가 생길 걸 염려해 이들의 친모를 죽였다고 전해지죠. 전소제는 자신이 장성하면 여태후에게 친모의 복수를 할 것이라며 공공연히 떠들어대다가 결국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새삼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해제 역시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평범하게 잘 살았을 인물인 것 같지만, 워낙 양아치 같던 아버지에게 홀대받고 표독스럽고 권력욕에 눈돌아간 어머니의 그림자 밑에서 결국 폐인처럼 살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린 인물, 해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의 3대 악녀 중 한 명인 서태후에게는 청나라 9대 황제 한풍제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청나라 10대 황제인 동치제인데요. 사실 서태후는 후궁이었지만 동치제가 황제로 즉위하고 나서 태후가 된 사람이었죠. 하지만 동치제는 엄마가 서태후라서 허수아비와 같은 삶을 살았고 죽음 또한 비참했었습니다. 그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동치제는 청나라에서 아버지에게 황위를 이어받은 마지막 직계 혈통 황제입니다. 청나라 역대 황제들 중 가장 강력한 정통성을 가졌던 황제이죠. 하지만 동치제는 고작 5살의 나이로 황제가 되었고, 그가 황제가 된 시기엔 백년교도의 난과 1, 2차 아편전쟁, 태평천국 운동 등으로 인해 경제가 파탄나고 나라 전체가 엄청난 혼란 상태였습니다. 동치제의 아버지였던 한풍제는 죽기 직전에 동치제의 섭정을 두태후가 아닌 8명의 보정대신들에게 맡겼는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서태후는 공친왕 혁훈과 동태후와 손을 잡고 신유정변을 일으켜 보정대신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렇게 동치제의 섭정은 서태후, 동태후, 공친왕이 하게 되죠. 공친왕은 섭정을 하면서 증국번 이홍장 등 한족 관료들을 기용해 양무운동을 개시하기도 하면서 일시적으로 청나라가 다시 부흥하려고 하기도 했는데, 이를 동치중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때 강남을 점령하고 있던 태평천국을 평정하였고, 당시 서구 열강들은 유럽에서 벌어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과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덕에 그들의 간섭도 덜했던 시기였죠.
한편 함께 섭정을 하던 동태우는 서태후만큼 정치적으로 영악하지도 않았고 성격도 온화한 편이라서 권력욕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서태후에게 맡기다시피 해버렸는데요. 그런데 두 명의 태후 사이에서 아예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었죠. 실권은 서태후가 쥐고 있었지만 황실 서열은 동태후가 더 높았기 때문에 동태후가 제재를 가할 땐 서태후도 별말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동치제도 자신을 엄격하고 차갑게 대하던 친어머니 서태후보다 따뜻하게 대해주고 어리광까지 받아주던 동태후를 더 좋아했는데 동치제의 아내로 간택된 황후도 동태후가 추천한 인물이 선택되자 동치제와 서태후 모자 사이가 별로 좋지 못했다고 하죠. 서태후는 동치제의 아내인 효철리 황후도 굉장히 싫어했는데요. 그녀의 외할아버지가 정친왕 단화였는데 정친왕 단화와 그의 동생 숙수는 서태후가 정권을 잡기 전 최대의 정적이었던 것이죠. 서태후가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나서니 서태후는 그들을 증오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효철리 황후도 굉장히 싫어했기에 동치제와 황후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했다고 하죠. 시간이 흘러 동치제가 친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어머니 서태후로부터 권력을 가져오려 했지만 이미 권력의 화신이 된 서태후는 잡은 권력을 놓으려 하지 않았고 그 이후 철저하게 동치제를 정치에서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장성했음에도 실권을 주지 않고 정치에서 배제시키며 섭정을 이어나가던 어머니 서태후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동치제는 주색잡기에 몰두하게 되었죠. 야사에 의하면 서태후는 동치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환관들에게 동치제를 데리고 홍등가나 매춘굴에 가도록 밀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청나라 마지막 환관 중 한 명이었던 신슈밍은 자신의 책에 동치제는 매일 밤 환관들이 입는 평상복을 갈아입고 환관 한 명만 데리고 궁을 몰래 빠져나와 홍등가를 드나들었다라고 적었는데 환관들 중 한 명이 동치제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미 눈 돌아간 동치제는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자 환관들은 동치제의 그런 행실을 공친왕에게 알렸는데 공친왕도 동치제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동치제는 네 아들이나 관리 잘해라 라고 하면서 그의 말도 무시해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야사에 의하면 동치제는 최고급 유곽에 가면 관리들이나 돈 많은 부자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일부러 굉장히 허접한 삼류 유곽에 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더욱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고 동치제 역시 성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아들인 동치제가 매일 밤 홍등가나 유곽에 드나든다는 걸 알면서도 서태후는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묵인했다고 하죠. 서태후는 자신의 친아들보다 권력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동치제는 18살의 젊은 나이로 천연두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훗날 모택동의 주치의였던 리즈수이가 자신의 자서전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는데요. 리즈수이의 조상이 동치제를 치료한 황실 어이였는데 동치제가 홍등가를 다니며 매춘부와 잠자리를 가지다가 매독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서태후에게 보고했지만 서태후는 격분하며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하죠. 어이는 황제가 홍등가에 다니다 매독에 걸려 죽었다는 말을 했다간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연두에 걸려 죽었다고 뻥을 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동치제가 죽기 전 병에 걸려 알아 누웠을 때 서태후는 그의 아내 효철리 황후도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서태후와 효철리 황후가 크게 다투는 일이 벌어졌고 이때 황후가 자신은 자금성의 정문인 대청문을 통해 들어온 황후라고 한 것이죠. 이곳 정문으로는 황제와 결혼을 할 때 정식 황후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었기에 후궁 출신이던 서태후는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후궁 출신이라는 것이 서태후의 큰 콤플렉스였는데 하필이면 서태후의 영린을 제대로 건드려 버렸던 것이죠. 이후 동치제가 세상을 떠나자 서태후는 황제의 죽음은 황후 때문이라며 동치제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효철리 황후를 저수궁에 유폐시키고 음식조차 주지 않자 결국 절망한 황후는 금덩이를 삼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효철리 황후는 죽고 나서도 비참한 일을 당하는데요. 바로 100년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군벌이던 순대닝이 묘를 도굴해 그녀가 삼킨 금덩이를 찾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렇게 효철리 황후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동치제의 아내가 되었다가 평생을 서태후에 의해 핍박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았고 죽어서도 자신의 묘가 파헤쳐지고 심지어 시신마저 훼손당하는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냥 귀족의 딸로 태어나 귀족집에 시집가서 살았다면 이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 같죠. 어쨌든 그렇게 동치제는 후사를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버리자 서태후는 자신이 쥐고 있던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3살밖에 안 된 어린 조카 제첨을 양자로 삼아 황위에 올렸고 그렇게 섭정을 지속하며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동치제 다음으로 황위에 오른 광서제 역시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그가 유일하게 의지하던 여인 진비 또한 서태후에 의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안가 청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놈의 권력이 뭐길래 서태후는 자신의 아들, 조카까지 그렇게 대한 것이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허수아비로 평생을 어머니 서태후에 의해 휘둘리다가 결국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동치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저희 채널에서는 장희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총애를 받아 후궁의 자리에서 중전의 자리까지 올랐던 여인이었으며 아들을 낳아 세자 자리까지 올렸던 대단한 인물이었죠. 오늘은 그런 장희빈의 아들이자 조선시대 역대 왕들 중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왕인 경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종은 숙종의 맏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숙종이 당시로 치면 꽤 늦은 나이인 28살의 나이에 낳았던 첫아들이었기도 했고 자신이 사랑에 맞지 않던 희빈장 씨가 낳은 떡두꺼비 같은 자식이었기에 경종은 부모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숙종은 경종이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그를 원자로 책봉했을 정도로 기뻐해 마지 않았죠. 또한 인현왕후가 폐서인되어 궁에서 쫓겨난 뒤 어머니였던 장희빈이 중전의 자리에 올랐고 경종도 서자에서 적장자가 되어 어릴 땐 그나마 괜찮은 세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 어머니 장희빈이 숙종의 눈밖에 나게 되어 후궁으로 강등되고 숙빈 최씨가 연인군을 낳았으며 인현왕후가 포기하면서 그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죠. 또한 장희빈의 지지 세력인 남인들에게서조차 마음이 떠난 숙종은 경종이 세자 자리에 있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숙종은 은연중에 계속해서 연인군을 세자로 삼고 싶어하는 뜻을 내비치곤 했죠. 하지만 세자였던 경종이 딱히 뭘 잘못했다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무난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폐세자 시킬 명분이 하나도 없었으며 그리고 정치적인 부담감도 작용해 결국 경종을 폐세자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경종이 14세가 되었던 해에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한 사건으로 인해 그는 어머니가 죽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세자였던 경종이 대신들에게 찾아가 어머니를 죽게 내버려두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지만 대신들에게 돌아오는 말은 이게 다 세자 저하를 위한 것입니다 라는 말밖에 없었고 어머니 장희빈이 죽임을 당하는데 아무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든든한 버팀목이던 어머니가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 숙종의 눈밖에 났으며 배다른 동생에게 세자 자리를 흔들리고 있으니 그가 받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죠.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그는 비만에다가 병약하여 항상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심한 우울증에 고통받았고 성격마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게 변해갔죠. 그러다 보니 숙종이 병으로 앓아누웠을 때 대리청정을 맡은 적이 있는데 신하들이 하는 말의 모든 대답은 그대로 시행하라, 따르지 않겠다, 유의하겠다 이 세 가지 말만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엄청나게 몸을 사렸던 경종은 뚜렷하게 잘한 점도 없었지만 못한 것도 없어서 숙종이 연인군을 세자로 삼고 싶다 하더라도 경종을 폐세자할 명분이 없었죠. 그렇게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드디어 경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동생에게 세자 자리를 빼앗기지 않은 채 왕위에 올랐지만 그를 지지해줄 세력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에 왕권이 굉장히 약했었죠. 또한 오랜 지병으로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 허구한 날 병석에 드러눕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인지 2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자식은 없었고 심지어는 그가 성불구였다는 썰까지 있었는데요. 가장 유명한 야사로는 장희빈이 죽기 전 세자를 보고 싶다 하여 데리고 왔는데 장희빈이 갑자기 전주희 씨 집안의 대를 끊는다며 경종이 기절해버릴 정도로 그의 뽕알을 꽉 쥐었고 그렇게 성불구가 되었다는 썰도 있죠. 하지만 그가 성불구였다, 아니었다는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조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노론 충신들은 경종에게 연인군을 세제로 삼으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노론의 극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는 연인군을 세제로 삼게 되었는데요. 훗날 노론의 이건명, 윤양래 등이 청나라의 세제 책봉 승인을 받으러 갔는데 청나라에서는 왕이 아직 젊은데 왜 동생을 세제로 책봉하냐고 물으니 대표로 갔던 노론의 신하들이 경종은 발기불능이라 자손을 둘 수가 없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사실 이는 신하들이 했던 거짓말이며 그가 성불구가 맞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일 때문에 그런 소문이 돈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사관이 실록에 쓴 글에 따르면 평소에는 소심하고 얌전하다가 한번 화가 나 신하들을 때려잡을 때는 확실히 잡았다 하면서 신하들이 그를 업신여길 때면 하룻밤 사이에 하늘과 땅이 뒤집히듯 피해 숙청을 하시니 전하께서 본성을 숨기고 계시는 걸 알겠다는 식으로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왕권을 항상 위협하는 이복 동생 연인군과의 사이는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요. 끊임없는 이간질에도 흔들림이 없었으며 소론의 계속된 공격에서 연인군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를 지켜주었죠. 어쩌면 경종이 연인군을 보호해준 덕분에 연인군이 다음 왕인 영조로 즉위하는데 큰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경종이 또 병에 들어 앓아누워 있을 때 연인군이 병문안을 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세제가 덥겠구나, 창문을 열어라 라고 했다고 하죠.
그렇게 노론과 소론에 피 튀기는 정쟁에 치이던 경종은 결국 왕이 된 지 4년 만인 1724년에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그의 뒤를 이어 왕세자였던 연인군이 영조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영조가 왕이 된 이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영조를 괴롭힌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경종이 죽기 전인 1724년 8월 2일, 그는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죠. 식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으며 고열에 시달리거나 오한에 시달리기도 했고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위독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다가 8월 20일이 되었을 때 경종에 떨어진 입맛도 돋구고 빨리 쾌차하라는 마음으로 연인군이 가져온 게장과 생감을 그날 식사로 먹게 되었는데, 이 두 음식은 한의학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궁합의 음식 조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난 후부터 복통과 설사가 지속되다가 왜 이런 증상이 발현되었는지 이유를 찾던 의관들은 경종이 게장과 생감을 같이 먹은 걸 알게 되었고, 즉시 여러 탕약을 처방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으며, 그로부터 4일 후인 24일부터는 아예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의관들이 심혈을 기울이며 경종이 다시 의식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치료를 하던 중에 연인군이 갑자기 의관에게 빨리 인삼과 부자를 쓰라는 뜬금없는 지시를 내렸죠. 의관들은 연인군의 지시에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그가 너무 강력하게 명령하자 결국 연인군이 시킨 처방대로 인삼차를 경종에게 먹였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경종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는 듯 보였지만 얼마 뒤 다시 병세가 굉장히 악화되었고 그대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이에 연인군이 가져온 게장과 감 때문에 경종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고, 훗날 왕위에 오른 연인군이 직접 자신은 경종을 독살시키지 않았다고 해명까지 해야 했으며, 이 사건은 그의 치세기간 내내 그를 괴롭히는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종 독살설은 현재까지도 치열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죠. 어쨌든 경종이 어떤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네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사랑을 듬뿍 받던 왕세자였지만 시간이 지나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으며 친하게 지내던 이복동생과는 왕위를 놓고 다퉈야 했고, 평생 노론과 소론의 당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몸도 허약해 사는 동안 고생만 하다가 결국 후사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조선시대 가장 불행한 왕이었던 경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